세계 해운업계를 뒤흔든 충격적 사건. 30년 경력의 베테랑 엔지니어 토마스 호크는 그날 서구 조선업의 오만함이 바다 위에서 산산조각 나는 걸 목격했습니다. 중국의 절반 가격 유혹에 넘어간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18시간 만에 폭발이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폭발한 중국산 배의 설계도 원본이 한국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똑같은 도면, 똑같은 재료, 똑같은 규격. 그런데 왜 한국산은 40년간 단 한 건의 폭발도 없었을까요? 호크는 진실을 찾아 한반도 남쪽 끝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인류 조선사의 기적이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선 나라가 어떻게 바다의 제왕이 됐는지 그 비밀이 펼쳐졌습니다. 3cm 용접선에 혼을 담는 장인들. 1cm마다 6만 번 측정하는 광적인 완벽주의. 거의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지워버린 문화. 이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죠. 한국전쟁을 겪은 아버지 세대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면 완벽해야 한다고. 한국 엔지니어의 말에 호크는 전율했습니다. 이들에게 조선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철학이었던 거죠. 그러나 런던으로 돌아온 호크를 기다린 건 더 큰 벽이었습니다. 이 사회는 여전히 중국의 값싼 유혹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한 사람의 신념이 거대한 자본의 논리를 꺾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이 아닙니다. 서구의 효율주의와 동양의 장인정신이 맞붙은 문명의 대결입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LNG 탱크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급상승하고 있었죠. 저는 설계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규격에 맞췄는데 이게 대체 뭐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 중국산이었구나. 저는 토마스 호크입니다. 30년 동안 강철과 규정을 믿어온 남자죠. 영국 해양 엔지니어링 회사 브리티시 마린의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백 척의 선박을 건조했고 안전에 대해서만은 타협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중국 다롄조선소에서 건조한 LNG선 오션 프라이드호의 시운전 날이었거든요. 절반 가격 절반 기간이라는 중국의 달콤한 제안에 넘어간 첫 번째 프로젝트였죠. 새벽 5시 다롄항에서 출항 세레모니가 있었습니다. 중국 조선소 관계자들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입니다. 효율의 진화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속도가 곧 승리라고 생각했어요. 런던 관제실로 돌아와서 모니터를 켰습니다. 오션 프라이드호의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죠. 처음 몇 시간은 완벽했습니다. 압력, 온도, 유량 모든 게 정상 범위였어요. 그런데 10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탱크 압력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측정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상승했죠. 이상하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동료 엔지니어인 데이비드가 옆에서 물었어요. 뭔가 문제라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정상 범위야. 하지만 15시간째 압력이 설계 한계에 근접했습니다. 저는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분명히 비정상이었거든요. LNG는 영하 162도에서 보관되는데 압력이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선장에게 연락해. 저는 데이비드에게 소리쳤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선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도 이상합니다. 탱크에서 소음이 나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음? LNG 탱크에서 소음이 난다고요? 이건 금속이 수축하거나 용접선에 문제가 있을 때나 발생하는 현상이었어요. 즉시 감압 조치를. 저는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모니터의 압력 게이지가 빨간색 경고선을 넘어섰습니다.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삐. 관제실 전체가 빨간 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어요. 30년 경력에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설계는 완벽했는데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때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 조선소에서 받은 용접 보고서를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는 거였어요. 분명히 뭔가 놓친 게 있을 겁니다. 17시간째 선장이 비상무전을 쳤습니다. 탱크 표면에 서리가 비정상적으로 끼고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서리 패턴이 이상하다는 건 내부 압력 분포가 고르지 못하다는 뜻이었거든요. 18시간째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쾅! 모니터가 하얗게 번지더니 신호가 끊어졌어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폭발이었습니다. 다행히 승무원들은 미리 대피시켜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배는 완전히 파괴됐죠. 경보음이 멈추자 관제실에는 제 심장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직감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철은 거짓을 싫어한다는 걸 말입니다. 이사회는 손실 계산서만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숫자보다 원인을 원했어요. 독일 출신 감리관 한스 슈미트가 조사 보고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죠. 복제된 설계도, 생략된 검사 과정, 그리고 슈미트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용접선에 숨어있는 기포들입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모든 걸 이해했어요. 매끈해야 할 용접선이 구멍투성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엑스레이 촬영 결과는 참혹했죠. 도면은 훔쳤지만 철학은 훔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국 대형 조선소 설계를 그대로 베낀 겁니다. 슈미트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제작 공정은 완전히 달랐죠. 특히 극저온 단계별 검사를 모두 생략했습니다. 극저온. 저는 그제야 핵심을 파악했어요. LNG는 영하 162도에서 보관됩니다. 이 온도에서는 강철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미세한 결함도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온에서는 멀쩡해 보였지만 극저온에서는 터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용접 기포들이 극저온에서 팽창하면서 압력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단순한 제조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적인 문제였죠. 중국 조선소가 한국의 설계를 베꼈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품질 철학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남아서 더 자세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와 중국 조선소의 제작 공정을 비교해봤어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였지만 세부 사항에서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용접 한 선마다 3단계 검사를 했어요. 유관 검사, 엑스레이 검사, 초음파 검사까지. 하지만 중국 조선소는 유관 검사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야 했거든요. 절약?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결국 전체 배를 잃고 말았는데 무슨 절약입니까? 다음 날 저는 중국 다롄 조선소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책임자와 통화하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어요. 설계대로 만들었습니다. 문제 없어요. 그럼 폭발은 뭡니까? 그건 사용자 실수 아닙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용자 실수라고요? LNG를 탱크에 넣는 게 사용자 실수라는 겁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뭘 만들었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 조선소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들의 LNG선 건조 실적을 보니 놀라웠어요. 수십 년간 단 한 건의 폭발 사고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지? 저는 중얼거렸어요. 인터넷에서 한국 조선소의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찾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용접공들은 3cm 용접선을 1시간씩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완벽함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구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비싼 이유를 말이에요. 그들은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신뢰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바다에서 사람의 목숨을 책임질 수 있는 신뢰를 말입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건을 단순한 손실로 끝낼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파악해야 했죠. 중국산과 한국산의 진짜 차이가 뭔지, 그리고 왜 한국이 세계 LNG선 시장을 장악했는지 알아봐야 했어요. 지도는 베낄 수 있지만 항해는 베낄 수 없다. 제가 노트에 적은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꼈습니다. 공항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절차는 번거로움이 아니라 배려다. 모든 안내판이 명확했고
동선이 논리적이었습니다. 혼란이 없었어요. 거제도에 도착했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크레인들이 하늘을 쪼개며 인간의 의지를 그려내고 있었거든요. 대우조선해양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하나의 도시 같았습니다. 파란 작업복을 입은 박진우 부장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안전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가 제 손을 잡으며 한 첫마디였어요.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듣기 시작했죠. 헬멧을 꼭 써주세요. 그리고 이 동선을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박 부장의 설명은 친절하지만 단호했어요. 안전 규정에 예외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선소에 들어서자 소음이 저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시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리듬이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비처럼 쏟아지고 크레인이 느리지만 정확하게 움직였죠. 저기 보이는 게 LNG 운반선입니다. 박 부장이 가리킨 곳에 거대한 배가 있었어요. 아직 건조 중이었지만 이미 위압적이었습니다. 총 길이 270m, 폭 43m입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평범했지만 실제로 보니 경이로웠어요. 어떻게 이런 거대한 강철 덩어리가 바다에 뜰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영하 162도의 액체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을까요? 설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부장이 앞서 걸었어요. 설계실은 조용했습니다.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모두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최철진 박사님입니다. LNG 탱크 설계 전문가죠. 박 부장이 소개해준 사람은 50대 초반의 남성이었어요. 안경을 끼고 있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영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최 박사의 첫 인사였어요. 정중하지만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중국에서 만든 LNG선이 폭발했습니다. 원인을 파악하고 싶어서 왔어요. 최 박사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 사건 말씀이시군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짜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혹시 설계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우리 설계가 아니라 우리 공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설계는 누구나 베낄 수 있어요. 하지만 공정은 다릅니다. 그는 저를 용접 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한 용접공이 3cm 정도의 짧은 선을 작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웠습니다. 1시간 넘게 그 짧은 구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바다는 실수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 박사의 대답이었어요. 이 배가 바다에 나가면 태풍을 만날 수도 있고 거대한 파도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 이 작은 용접선 하나가 수백 명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단순한 용접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잇는 작업이었던 거예요. 중국 조선소와 뭐가 다른가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글쎄요. 최 박사가 잠시 생각했어요. 그들도 우수한 기술자들입니다. 하지만 철학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배보다 먼저 신뢰를 만듭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신뢰를 만든다고요? 어떻게 금속으로 신뢰를 만들 수 있죠? 정확함은 친절의 다른 이름입니다. 박 부장이 덧붙였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만들어야 선원들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체크리스트 시스템을 봤습니다. 각 공정마다 확인해야 할 항목이 수백 개였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번거롭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생명보다 번거로운 건 없습니다. 검사관의 대답이었어요. 시험동 한가운데 2개의 탱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국산, 다른 하나는 중국산이었어요. 겉모습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액체 질소가 채워지자 방 안의 숨도 얼어붙는 느낌이었죠. 이제 시작합니다. 최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영하 190도의 액체 질소가 2 탱크에 동시에 주입됐습니다. 시간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처음 10분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2 탱크 모두 조용했어요. 하지만 20분이 지나자 센서 하나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탱크였어요.
온도 분포가 불균이랍니다. 기술자가 보고했어요. 중국산 탱크 표면에 얼꽃이 빗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산은 여전히 고요했죠. 30분 후 차이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중국산 탱크에서 작은 틱틱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금속이 수축하면서 내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너무 빨랐어요. 확대경으로 봐주세요. 최 박사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중국산 탱크의 용접선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기포였어요. 용접선 곳곳에 작은 기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상온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극저온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났죠. 그 기포들이 거짓의 체온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최 박사가 설명했어요. 중국 조선소는 겉으로는 우리와 같은 공정을 쓴다고 하지만 세부 검사를 생략해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죠. 한국산 탱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표면의 서리도 균일하게 퍼져 있었어요. 마치 탱크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호흡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레이저 스캔을 합니다. 기술자가 설명해줬어요. 용접선 1cm마다 6만 포인트를 측정해요. 그래서 미세한 결함도 놓치지 않습니다. 6만 포인트라고요? 저는 경악했어요. 1cm에 6만 번을 측정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그건 거의 원자 단위의 정밀도 아닙니까? 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최 박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실수를 용서하지 않아요. 특히 영하 162도에서는 더욱 그렇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중국산 탱크에서 압력 경보가 울렸어요. 내부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기포들이 극저온에서 수축하면서 구조를 약화시킨 거였어요. 만약 실제 바다에서였다면? 제가 물었습니다. 폭발했겠죠. 최 박사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영국에서 일어난 일과 똑같이요. 저는 한국산 탱크를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완벽하게 안정적이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치 영원히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거짓은 추위에 수축합니다. 제가 노트에 적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추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시험이 끝난 후 저는 최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중국도 같은 기술을 쓸 수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최 박사가 잠시 생각했어요. 기술은 손에서 시작되지만 마음에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이 배를 탈 사람들을 생각해요. 선원들의 가족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벽해야 해요. 그 말에 저는 전율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비싼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다에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약속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정밀함은 비용이 아니라 생명보험입니다. 제가 그날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밤늦게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거제의 바다를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조선소의 불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약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여기서 배보다 먼저 신뢰를 만든다. 박진우 부장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제 그 의미를 정확히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공정을 따라 걸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모든 샘플은 얼리고 데우고 또 얼렸어요. 검사표의 빈칸은 아무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우 부장이 조용히 말했죠. 지름길은 언제나 뒷문입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느림은 미덕이 아니라 증거. 다음 날 아침, 저는 재료 추적성 시스템을 봤습니다. 히트 넘버라는 게 있었어요. 모든 강철 한 장마다 고유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용광로에서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모든 게 기록돼 있었죠. 이 강철의 이력서입니다. 품질관리팀장이 설명했어요. 만약 10년 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 강철이 태어난 순간까지 추적할 수 있어요. 태어난 순간까지요? 저는 놀랐습니다. 강철에게도 출생증명서가 있다는 거였어요. 중국 조선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강철을 그냥 강철로만 봤거든요. 용접사 인증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용접사가 되려면 수년간의 훈련을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재시험을 받습니다. 마치 의사나 변호사처럼 말이죠. 왜 이렇게 엄격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람의 손이 표준입니다. 용접 감독관의 대답이었어요. 기계는 정확하지만 바다의 변수를 읽지 못해요. 경험 많은 용접사의 손만이 그 변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결함 허용치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용접선에서 아주 미세한 결함이 발견됐어요.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관은 단호했어요. 다시 하세요. 하지만 허용 기준 이내인데요. 용접사가 물었습니다. 거의는 불합격입니다. 검사관의 답변이었어요. 거의는 불합격. 저는 이 문장에 충격받았습니다. 완벽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철학이었어요. 중국에서는 거의 괜찮으면 통과였는데 한국에서는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였습니다. FMEA와 해잡 리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장 모드 영향 분석과 위험성 운전 분석이라는 복잡한 이름이지만 내용은 간단했어요. 만약에를 끝없이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만약 이 볼트가 풀어진다면, 만약 이 센서가 고장난다면, 만약 태풍을 만난다면, 엔지니어들이 계속 질문했어요. 그리고 각각의 만약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가정이 아닌 습관으로 굳어진 위험 예측이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미래의 위험을 현재의 일처럼 생생하게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에 미리 대비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육지에서 먼저 경험합니다. 설계팀장의 설명이었어요. 그래야 진짜 바다에서는 놀라지 않아요. 저는 운영과 건조의 피드백 루프도 봤습니다. 이미 운항 중인 배에서 보고되는 모든 데이터가 새로운 배 설계에 반영되고 있었어요. 배움이 다음 배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배는 이전 100척의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박 부장이 건조 중인 LNG선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래서 101번째가 아니라 107번째 배라고 볼 수 있어요. 누적된 경험이 설계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매번 조금씩 더 나아지고 조금씩 더 안전해지고 있었어요. 한국 조선소는 단순히 배를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학습하는 유기체였어요. 야간 조업도 인상 깊었습니다. 밤에도 조선소는 돌아갔어요. 하지만 밤 작업자들의 커피 온도까지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추운 바다바람에 떨지 않도록 따뜻한 휴게실을 만들어놨죠. 배를 만드는 사람이 추우면 좋은 배가 나올 수 없어요. 야간 팀장의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편해야 배도 편합니다. 사람 중심의 철학이었어요. 기계와 효율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배에는 사람의 온기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긴 글을 썼습니다. 느린 손이 빠른 시간보다 멀리 간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철학이었어요. 속도보다 정확성, 효율보다 안전성을 추구하는 문화였습니다. 드라이독 위에서 부는 바람도 달랐습니다. 그 바람에는 수많은 장인들의 숨결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강철이 아니라 양심의 용접선을 봅니다. 제가 그날 노트에 적은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한국 조선소는 물질을 다루지만 정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흔들리지 않을 정신을 말이죠. 런던에서 온 전화는 차갑했습니다. 이사회는 손실을 이유로 중국 라인 유지를 속삭였어요. 주주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만 따졌습니다. 저도 압니다. 돈은 소리치죠. 하지만 폭발도 소리쳤어요. 박진우 부장의 문장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지름길은 뒷문입니다. 회사로 돌아오자마자 비상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손실액이 칠판에 적혀 있었습니다. 80억 파운드.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금액이었죠. 토마스, 중국 조선소와의 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회장의 첫마디였어요. 한국은 너무 비싸요. 주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중국산 탱크의 용접선 사진이었어요. 기포들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촬영한 시험 결과도 함께 올려놨죠. 이게 서리의 궤적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게 거짓의 지문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진 속 차이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중국산은 불규칙했고 한국산은 완벽했습니다. 같은 설계도로 만들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죠. 하지만 가격 차이가 너무 큽니다. 재무이사가 반박했어요. 한국산은 중국산보다 30% 비싸요. 그럼 폭발 비용은 계산해 보셨나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80억 파운드면 한국산 배 5척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5척은 40년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따져봐도 한국이 유리했어요. 초기 투자는 비쌀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경제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었죠. 토마스의 말이 맞습니다. 기술이사가 지지했어요. 우리는 비용을 절약하려다가 더 큰 손실을 봤어요. 이제 관점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반대파의 저항은 거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어요.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비용 절감이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가격은 숫자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신뢰는 자산이에요. 우리가 팔고 있는 건 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표결 전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의와 표준의 최후 대결이었어요. 각자가 자신의 신념을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중국 조선소는 우리 설계를 베꼈지만 한국의 철학은 베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철학의 차이가 폭발과 안전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손이 하나씩 올라갔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결과는 근소한 차이였지만 한국 선택이 승리했어요. 결정됐습니다. 회장이 선언했어요. 중국과의 계약을 전면 철회하고 한국과 장기 파트너십을 추진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빠름은 편이었지만 표준은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손실을 선택해서 내일을 산 거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 대우조선해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진우 부장이 반가워했어요. 장기 계약 소식을 전하자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마스 씨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책임감이 묻어 있었어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때로는 비싼 게 진짜 싸다는 걸 배웠어요. 사인 펜의 눌림이 느껴지는 계약서였습니다. 그 무게가 단순한 종이의 무게가 아니었어요. 미래에 대한 약속의 무게였습니다.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다는 약속 말이죠. 회의실 조명이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드디어 올바른 길을 찾았다는 안도감이었어요.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철학의 동맹이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자 모든 것이 투명해졌습니다. 공정은 더욱 명확해지고 기준은 공동으로 제정이 됐어요. 이름은 간결했습니다. 코리안 스탠더드. 단어 2개가 산업의 등대를 바꿨어요. 세배 노던 스타가 바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압력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봤어요. KR, LR, 조선소 공동표준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상호 감사 체계가 정착되면서 모든 과정이 공개됐어요. 한국 선급협회와 영국 로이드 선급이 함께 기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박진우 부장이 화상회의에서 말했어요. 영국의 엄격함과 한국의 정밀함이 만났어요. 투명 공정 대시보드가 도입됐습니다. 실시간으로 결합률과 검사 로그가 공개됐어요. 어느 공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든 이해관계자가 볼 수 있었습니다. 숨길 게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죠. 교육 시스템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가격 일정 중심 KPI를 신뢰무사고 KPI로 전환했어요. 성과 평가 기준 자체가 달라진 거였습니다. 빨리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만드는 사람을 인정합니다. 새로운 평가 시스템의 핵심이었어요. 속도보다 품질, 효율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유럽 해운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머스크가 먼저 연락해 왔어요.
그 다음에는 CMA CGM, 그리고 에버그린까지 모두 한국 조선소와의 계약을 문의했습니다. 코리안 스탠더드의 파급력이 놀랍습니다. 업계 분석가의 보고서였어요. 안전성이 입증되면서 보험료도 할인되고 있어요. 실제로 보험회사들이 움직였습니다. 한국산 LNG선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20% 할인해주기 시작했어요. 사고 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통계적 근거 때문이었습니다. 노던스타의 시운전 날이 왔습니다. 저는 런던 관제실에서 모든 데이터를 지켜봤어요. 영하 162도로 냉각되는 과정이 완벽했습니다. 누설제로 모든 리턴 데이터가 그린이었어요. 완벽합니다. 선장의 보고가 들려왔어요. 모든 시스템이 설계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의 집중, 용접사의 숨, 감독관의 서명. 그 모든 것이 무사고 25년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철학이 바다에서 증명되는 순간이었어요. 병이 깨지는 세리머니의 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던스타가 정식으로 진수되는 순간이었어요. 샴페인이 배의 선수에 부딪히면서 크리스털 조각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실시간 대시보드의 모든 지표가 초록색으로 빛났습니다. 압력, 온도, 유량, 구조 안정성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숫자들이 한국의 철학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느리지만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했습니다. 한국식 접근법의 정수였죠. 빠르게 실수하기보다는 천천히 완벽하게. 우리는 배를 산 게 아닙니다. 제가 이사회에서 한 말이었어요. 표준을 택했어요. 그 표준이 업계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안 스탠더드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는 과정이었어요. 한국의 정밀함이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신뢰는 산업의 공용어입니다. 박 부장이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 말이었어요. 그 말이 전 세계 조선업계의 새로운 모토가 됐습니다. 노던스타는 그날부터 완벽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단 한 번의 고장도,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어요. 바다가 한국의 철학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제 커리어에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어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때로는 느린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25일 후 런던 입항. 기자들의 마이크가 부두를 메웠습니다. 저는 짧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신뢰는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그 말은 제 커리어의 결산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은 배를 만든 나라가 아니었어요. 바다에 제출할 수 있는 양심을 만든 나라였습니다. 노던스타의 무사고 귀향은 숫자 0의 웅장함을 보여줬습니다. 0건의 사고, 0건의 고장, 0건의 누설. 완벽한 0이었어요. 수학에서 0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안전에서 0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보험업계와 금융권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한국산 LNG선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됐어요. 프리미엄이 하향 조정되고 신용도가 상향됐습니다. 시장이 한국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죠. 리스크 프리미엄이 30% 감소했습니다. 보험회사 분석가의 보고였어요. 통계적으로 한국산 선박의 사고율이 현저히 낮다는 게 입증됐어요. 국제해운 컨퍼런스에서 코리안 스탠더드 세션이 개설됐습니다. 발표장은 만석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해운업계 관계자들이 한국의 철학을 배우려고 몰려들었습니다. 느린 승리라는 역설적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의장의 개회사였어요. 속도가 아닌 확실성으로 승부하는 한국식 접근법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어요. 교육 모듈도 전 세계로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MIT, 도쿄 대학교에서 느린 승리 커리큘럼을 도입했어요. 한국의 철학이 학문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밀함은 문화입니다. 제가 옥스퍼드에서 한 강연의 제목이었어요.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철학은 체화되어야 해요. 한국은 그 철학을 체화한 나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규정을 지키던 사람에서 규정을 세우는 증인이 됐어요. 브리티시 마린에서 코리안 스탠더드 도입을 총괄하는 새로운 직책을 맡았습니다. 토마스, 당신이 옳았어요. 회장이 인정했어요.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고 장기적 가치를 선택한 게 결정적이었어요.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계속 확대됐습니다. LNG선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선, 크루즈선까지 모든 분야로 확장됐어요. 코리안 스탠더드가 해운업계의 골드 스탠더드가 된 거였습니다. 바다는 거짓을 가라앉힙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은 오늘도 부력 대신 신뢰로 뜹니다. 노던스타는 그 후로도 완벽한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2년, 3년이 지나도 단 한 건의 문제도 없었어요. 예측대로 무사고 25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입항할 때마다 부두에서 보이는 태극기와 유니언잭의 병풍이 아름다웠습니다. 두 나라의 철학이 만나 만들어낸 완벽한 조화였어요. 각자의 장점이 결합되어 더 큰 가치를 창조했습니다. 항해일지의 마지막 줄은 항상 같았습니다. 무사 운항 완료. 단순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한했어요. 수백 명의 승무원과 수천 톤의 화물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런던 템스강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숫자와 그래프를 신앙처럼 붙들었던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한 단어였어요. 신뢰. 설계는 훔칠 수 있고, 가격은 낮출 수 있고, 일정은 당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으로 적신 절차는 사람의 손과 눈과 서약은 훔칠 수 없어요. 빠름은 편이었고 느림은 증거였습니다. 코리안 스탠더드, 그것은 국적이 아니라 태도였어요. 바다를 대하는 겸손한 태도, 생명을 대하는 경건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 태도의 증인으로 남겠습니다. 전 세계 바다에서 한국의 철학이 증명되는 순간들을 계속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속도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